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지도의 내용 두 번째로 표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표현의 정의를 보면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언어나 몸짓 따위의 형상으로 드러내 나타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력을 붙여서 표현력이라고 하게 되면 생각, 감정 따위를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어 나타내는 능력 이라고 뒤에 힘력, 능력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표현에는 말과 글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하기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하기는 화자가 있고 청자가 있을 텐데,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죠. 청자는 듣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과 감정을 듣는 사람에게 음성 언어라든가 신체 언어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음성 언어는 입말,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말, 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신체 언어는 표정이라든가 손짓, 아니면 뭐 발짓, 몸짓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대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손은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얼굴 표정은 나름대로 쓰고 있는 중이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산만할까봐 다른 동작들은 최대한 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입으로 말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표정과 동작으로 그 말들을 부연한다, 보충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하기도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맥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리듬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리듬을 녹여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인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잘한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노래를 잘하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겠죠? 네, 노래를 좋아합니다. 뭐 나름 잘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추후에 기회가 되면 불러봐 드리겠습니다. 리듬을 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쉼표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게 그 아래에 있는 한 문장의 길을 조절하라, 이것과도 통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길지 않게, 또 만약에 길다면 중간에 쉼표를 찍어야 되겠죠. 적절하게 쉬어가야 사람들도 호흡이 가쁘지 않고, 또 결론적으로는 나의 말을 잘 이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잘라서 문장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길다면 쉼표를 찍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라고 나와 있는데, 명확성이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는 방식, 이게 차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분들은 두루뭉술하게, 그리고 예시부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결국에는 우리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라고도 하면서 인내심을 강조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 조금 더 효율적인,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식은 결론을 먼저 말하는 것,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시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표현에 대한 측면에서 쉽게 생생하게 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강의를 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영어 쓰지 않고, 가능하면 우리말로만, 그리고 이제 우리말들도 너무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어휘를 구사를 하면서 강의를 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평가는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하니까 쉬운지, 이야기가 쉬운지 등등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정을 감추지 말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에 따라서 발생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그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어떤 좋지 않았던 상황들을 떠올릴 때는 감정이 묻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표정이라든가 등등에도 감정이 이미 담겨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감정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말하기 전략이었고요. 그 다음 이제 이어서 글쓰기 전략을 볼 텐데 아무래도 말하기보다는 글쓰기를 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물론 둘 다 어렵죠. 사실은.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지 않고 내뱉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해서 분위기를 싸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관계마저도 결국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도 사실은 어려운 표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더 어려워하는 경향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말하기든 글쓰기든 저는 이게 표현에 대한 맥락이기 때문에 결국 교육을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말하기보다는 글쓰기를 더 어려워한다 라는 전제입니다. 자, 글쓰기는 문장을 정리하여 글을 지어나가는 행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고 또는 글을 읽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즐겁게 하는 일을 뜻하기도 함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단순히 무언가를 쓰는 행위를 가리키는 필기와는 다른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필기는 보통은 칠판에 있는 것들을 그냥 옮겨 쓰는 행위 정도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글쓰기는 나의 생각, 감정 등등을 정리해서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필기와는 다른 것이다 라고 구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쓰기에도 전략이 필요하겠죠? 즉, 내가 어떤 글을 쓰고 싶은데 그러기 위한 전략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은 좋은 글을 많이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라고 전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작가로 데뷔를 하시는 분들, 등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책 읽기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즉, 다른 작가들의 글을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본인의 이야기도 펼쳐내게 되었다라는 맥락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읽으면서 이건 정말 좋은 문장인데 좋은 내용이야, 감동적이야 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베껴 쓰는 것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는 필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명작 이런 거에서 뽑아놓은 그 좋은 문장들만 있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좋은 문장, 한쪽에는 줄노트처럼 선만 그어져 있는 이런 책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베껴 써보든가 아니면 평소에 내가 독서를 많이 한다면 나만의 노트를 별도로 만들면 되겠죠. 읽은 책에서 감동 깊었던 문장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옮겨 써보는 것,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발상을 통해서 개요를 먼저 짜고 그런 다음에 글을 써라 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내용은 글쓰기를 지도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한 내용일 겁니다. 학생들에게 이미 이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어떤 문종이든 그냥 쓰는 게 아니고 먼저 개요를 짜라. 그러니까 즉 기본 틀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글을 써라.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내가 이미 글쓰기를 잘하는 사람, 대단한 문장가라고 한다면 머릿속으로 구상을 다 빨리 마치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게 공책에다가 개요를 짜놓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보고 떠올리면서 글을 써라 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실제로 글을 쓸 때 어떤 글이든 제목, 첫 문장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는 우리가 책을 골라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화를 보든가 드라마를 볼 때도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흥미를 끌 수 있느냐, 그 다음 더불어서 내가 쓴 글의 내용들을 효율적으로 압축을 하고 있느냐,
의미를 담고 있느냐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목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 이제 첫 문장으로 이어지겠죠. 따라서 첫 문장도 간결하면서도 흥미로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주제를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편의 글을 쓴다면 주제는 하나인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간결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어떤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를테면 일기를 쓸 때에도 하루 내가 겪은 일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떠올려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 쓸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가장 인상 깊었던 일 한 가지를 골라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제 일관성에 대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문장에 대한 측면인데 제가 늘 이야기 드립니다만 우리 말과 글 꽤 어렵습니다. 올바르게 제대로 잘 쓰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라. 어휘부터 시작을 해서 문장 공부하십시오. 이건 비문입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전략으로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독서 지도 가운데에서 특히 읽기와 쓰기에 대한 그러니까 표현에 대한 말하기와 쓰기에 대한 그런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종합을 하자면 사실 표현은 자연발생적으로 습득이 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거나 듣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장애가 없다면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교육만 받은다면 누구나 어느 수준 이상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말하기와 글쓰기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는 훈련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실제 자녀든 학생이든 주변에 누구든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알맞은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진행을 해 나가시다 보면 결국 그들의 말하기와 글쓰기, 즉 표현 역량이 그만큼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역시 감사합니다. 알림 신청을 해 놓으시면 제가 찍어서 올리는 이 유튜브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 밀리지 않게 차근차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